모두들 걔가 친구도 없고 여자도 못 사귀는 외로운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막상 아무 브랜드 아닌 오징어 게임 섬에 던져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지. 닝근 IQ도 방온도 수준인 멍청한 인셀에 건망증까지 심했는데 자기는 스티븐 호킹과 아인슈타인을 합친 것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어.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악몽에서 깨어나 희미하게 불 켜진 공간에서 어떻게 여기 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 자리 잡으려고 애쓰는데 이상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서 깨어나서 반갑다고 하고 뒤에 있는 벽에 대해 경고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돌아보니까 벽이 가시투성이에 갑자기 자기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는 바로 일어나서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벽은 갑자기 멈춰 탈출구를 찾으며 당황하는데 그 여자는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으니 소용없다고 말해. 그래서 창문에 있는 철창을 뽑아 탈출하려고 하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고 완전히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아 반대편에 있던 진이라는 여자애가 아기처럼 울면서 여기서 죽을 거라고 말해. 그는 그녀에게 누구냐고. 왜 자신한테 그러는지 묻지. 구멍 너머로 자세히 보니까 걔도 자신처럼 피해자라는 걸 알아차리고 미안하다고 그래. 그녀가 울면서 아무도 구하러 안 올 거라고. 가시벽이 몇 분마다 자신들에게 다가올 거라고 말해. 그는 진정하라고 하고 옆에 있는 도끼로 창문을 깨고 나가자고 해. 하지만 그녀는 자기 쪽에는 창문이 없다고 말해. 그래서 도끼를 달라고 부탁해서 적어도 자기 몸을 풀고 나서 그녀를 구하겠다고 해. 그녀는 울음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라고 해. 갑자기 그녀 쪽 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녀는 간절히 약속해달라고 부탁해. 그는 마지막 약속을 하고 그녀는 구멍으로 도끼를 밀어 넣으려 하는데 도끼가 들어가지 않아. 그는 온 힘을 다해 도끼를 잡아당기지만 소용없어. 그래서 그녀에게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녀가 벽을 세게 때리는데 벽이 흑연으로 만들어져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 그녀는 포기하고 다시 울기 시작하지만 닝근 그녀의 헛소리에 지쳐서 조용히 하라고 해. 생각 좀 하려고. 그리고 그녀에게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고 묻고 그녀는 지하철에서 낮잠 자다가 깨어났는데 철 침대에 있었다고 말해. 그 말 듣고 닝근 아이디어가 떠올라 침대를 부수고 철봉을 달라고 하라고 해. 그녀는 일어나서 시키는 대로 하고 구멍으로 철봉을 건네줘. 그는 즉시 창문으로 달려가 깨고 간신히 탈출해. 그녀는 못 두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데 벽이 그녀를 향해 닫혀오기 시작해.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몇 년 전 하이킹 갔다가 버림받았던 기억을 떠올려 팀원 중 한 명이 다쳐서 동굴로 데려가 치료해줬어. 아버지가 의사라서 배운 거였지. 나머지 팀원들은 와서 몰래 얘기하며 빨리 가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다친 팀원이 있어서 못 떠난다고 거절했어. 다친 팀원이 그걸 듣고 배신이라며 소리쳤고 결국 2명은 그녀와 다친 팀원을 남겨두고 혼자 도망쳤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둘 다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고 상처도 치료해줬어. 그 보답으로 그가 고마움의 표시로 키스하려 했지만 둘 다 살려줬고 상처도 도와줬어. 보답으로 그녀에게 키스로 고마움을 전하려 했지만 그녀가 거절했고 잠시 후 식량을 모으러 갔다가 그도 자신을 두고 떠난 걸 보고 충격받았어. 지금 그녀가 생각하는 건 남자들이 항상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뿐이야. 과거를 떠올리며 닝기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서 또 울기 시작해. 그런데 놀랍게도 닝기 나무 지붕을 부수고 손을 내밀어 도와줘.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둘은 헐떡이며 밖으로 나와. 갑자기 어디선가 그녀가 그를 끌어안고 돌아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말해. 자기소개를 하며 의대 1학년이라고 말하고 닝기에게 물어보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주변을 살펴보라고 해.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지붕에서 내려가. 등대 발코니에 착지해. 바닥에 금속문이 보이고 지하 터널로 이어져 있어서 가보기로 해. 닝기 먼저 내려가고 그녀가 뒤따라 금속 사다리를 조심히 내려가. 내려가면서 닝기 몇 칸 없는 계단을 보고 몇 칸 점프해서 내려가며 그녀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그녀는 너무 무서워서 닝기 자신이 잡아줄 거라고 말해. 그녀가 점프하자 닝기 쉽게 잡아주지만 그 때문에 둘 다 미끄러져 사다리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져 닝근 익사하는 악몽을 다시 겪지만 진이 그를 깨우고 물 위로 끌어올려. 시간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녀가 등대 아래층 방으로 그를 옮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불을 켜는데 소름 끼치는 시체가 보여. 그걸 무서워하며 쳐다보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서 천천히 돌아보니 주황색 머리칼의 남자가 칼을 들고 위협해. 그 남자는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하고 닝을 땅에 내려놓으라 해. 그녀는 말대로 하고 공포에 떨며 그가 다가오는 걸 지켜봐. 그가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옆에 있는 밀에 대해 묻자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 그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야. 닝에게 질문해보고 손가락에 도장을 찍어 고통으로 깨어나게 해. 닝에게 그녀를 아냐고 묻지만 닝은 모른다고 답하고 진은 두 사람이 감옥에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하며 울기 시작해. 주황머리 남자 장은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해. 칼로 거의 죽을 뻔한 걸 본 닝은 진을 모른다고 소리치고 그녀는 왜 거짓말을 하는지 궁금해해. 떨어졌을 때 기억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의 행동을 떠올리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장이 무슨 일인지 묻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그리고 떨어진 충격으로 닝기 뇌 손상을 입었을 거라고 말해.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고.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며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고 해. 그녀가 닝을 끝내려 할 때 그만두고 그들을 보내주겠다고 조건을 걸어. 닝기 왜 목숨까지 걸고 그녀를 구했는지 한 단어로 설명하라고 해. 시간이 다 돼가고 닝기 거의 죽을 뻔하자 그녀는 당황해. 갑자기 뭔가를 빼내며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닝의 가장 오래된 친구를 얼마나 알고 있었냐고 물어. 그가 망설이다가 고아원에서 3살 때부터 25년간 친구였다고 답해. 장은 헛소리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해. 그녀는 만약 생명을 구하려면 오래 알아야 한다면 그의 친구들도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 거냐고 반문해. 그는 잠잠해지고 그녀는 계속해. 그렇지 않다면 잘 모르는 사람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해. 그가 일어나서 입 닥치라고 하지만 칼은 치우기 전에 사람은 잘 모르는 상대라도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그가 일어나서 그녀에게 닥치라고 하지만 칼을 넣기 전 친구들은 자기 위해 뭐든 한다고 네가 틀렸다고 말해.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라고도 인정해. 잠시 후 지니닝에게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해. 자기가 진짜 그랬다는 것도 기억 못한다는 것도 믿기 힘들어해. 장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뭐냐고 묻는다. 그는 5학년 때 플레이보이 잡지를 읽던 걸 기억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포기하고 미라를 조사하러 간다. 진은 여기 습기가 많다며 어떻게 미라가 있을 수 있냐고 묻고 사탕 잡듯 미라의 팔을 잡는다. 그녀는 팔을 살펴보며 이 시체가 여기에 놓여진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소년의 도움으로 시체를 바닥에 눕힌 후 더 자세히 조사한다. 장은 이 사람이 해군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며 옷을 찢는다. 그들은 몸에 숫자가 새겨져 있는 걸 보고 충격받는다. 칼로 그었을 법한 숫자들이었다. 그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 포기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 진은 장에 대해 묻고 그는 돈치네라는 보스가 이끄는 갱단에서 일한다고 말한다. 3일 전 그는 깡패들한테 쫓기다 배 타고 왔다가 깨어보니 여기 있더라고. 진도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하철에서 잠깐 잤다가 갑자기 여기서 깨어났다고 해. 둘은 다른 갱단이나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인지 궁금해하고 닝근 아니라며 시체에서 본 번호가 이 모든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덧붙이고 이건 일종의 게임 같다고 한다. 진도 동의하며 지금까지 모든 게 탈출 게임 같으니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장은 이미 주변을 수색했는데 폭파된 계단을 발견했다고 한다. 갑자기 진이 미라 귀에 걸린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꺼내보니 지도였다. 그들은 X 표시된 곳과 등대 그리고 몇몇 장소와 기호를 본다.
닝근 충격받은 듯 말한다. 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다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장이 그에게 더 생각하라고 소리치지만 그는 머리가 아프다며 고개를 감싼다. 진이 진정하라며 닝을 안전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괜찮냐고 묻는다. 그는 생각할 때마다 두통이 온다고 답한다. 그녀는 무리하지 말라며 위로한다. 쓸데없는 소리를 못 견디고 장은 담배 피우러 나간다. 다음날 그는 둘이 가까이서 자는 걸 보고 거의 발로 차 깨운다. 여기서 나가서 지도에 X 표시된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닝은 보물찾기 가는 것 같다며 신나고 진은 지금 상태에선 괜찮은지 묻는다. 지금은 그저 그의 노예일 뿐이라고 말한다. 나중에 그들은 짐을 싸서 지도를 따라 숲으로 들어간다. 갑자기 장이 멈추라고 하더니 땅을 살펴 누군가의 피가 묻은 함정을 발견한다. 곧 다른 발자국이 보이면 자신의 흔적을 감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노예인 그들에게 몰래 음식과 물을 구해오는 게 임무라고 말한다. 둘은 즉시 노예답게 먹을 걸 찾으러 가고 닝은 이상한 야생 과일을 주워오고 그녀는 버섯과 약초를 모은다. 갑자기 장이 어디선가 나타나 귀여운 토끼를 잡는다. 적자생존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발견한 동굴로 데려가 고기를 요리한다. 그는 고기를 혼자 다 먹고 과일만 닝과 진에게 남긴다. 다 먹고 나서 모은 건초로 자기 침대를 만들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일어나 주인님 명령을 수행하러 간다. 그는 닝에게 남은 고기를 주며 남자니까 먹으라고 한다. 그리고 일어나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며 닝에게 들어오지 말고 경계하라고 경고한다. 그녀가 침대를 만들 때 그가 그녀를 땅에 꽉 눌러붙이고 그녀는 도와달라며 울부짖는다. 닝은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는 동굴 안으로 달려가 장에게 멈추라고 소리친다. 이 말에 장은 화가 나서 닝을 땅에 걷어차지만 닝은 그들이 팀인데 서로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일어선다. 장은 그의 헛소리에 지쳐서 그냥 얼굴을 한 대 치고 그를 내동댕이 친 뒤 떠난다. 거의 저녁이 되고 장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숲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그 커플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어떤 갱단의 부하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멍청한 닝한테 꾸중 들은 게 억울해한다.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 동굴 쪽으로 달려가는데 커플도 그 소리를 확인하러 나와 있다. 장은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며 소리 나는 곳으로 향한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남자를 보고 진은 그가 함정에 빠질 것 같아 경고하려 하지만 닝이 입을 막고 그만두게 한다. 장은 그 남자를 쫓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뭔가 수상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쫓는 자가 아마 처음 함정을 판 자일 거라 예측하고 충격적으로 도끼 든 부족 남자가 나타난다. 함정에 빠진 남자가 힘겹게 일어나지만 그 부족 남자는 돼지 도살하듯 그를 무참히 죽이고 시체를 끌고 간다. 남자가 떠난 후 장은 그들에게 동굴로 돌아가 잠시 몸을 낮추라고 말한다. 동굴 안에서 진은 쉬고 닝은 그 남자가 누군지 야만인인지 묻는다. 장은 대체 어떻게 알겠냐며 이곳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는 밤에 동굴을 지키겠다고 제안하며 닝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한다. 다음 날 아침 커플은 식량을 구하러 나가고 닝은 코코넛 나무를 발견한다. 닝은 나무에 올라가 코코넛을 던져 진이 받게 한다. 그런데 갑자기 쥐 한 마리가 진에게 다가온다. 진은 놀라서 크게 소리 지르고 닝은 누군가 들었을까봐 당황한다. 장이 야만인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달려오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둘 다 멍청하고 쓸모없다고 꾸짖는다. 갑자기 진은 화장실 간다며 도망가고 닝은 걱정한다. 진이 일을 마치고 발자국 소리를 듣고 무서워한다. 눈치채기도 전에 뭔가가 진에게 다가오고 진은 큰 비명을 지르고 두 남자는 그녀를 도우러 달려간다. 도착하자 두 부족 남자가 진을 붙잡아 땅에 눌러놓은 걸 본다. 닝은 필사적으로 돕고 싶지만 장은 너무 위험하다며 만류한다. 한 부족 남자가 도끼를 들어 진을 마무리하려 할 때 닝은 싸울 때가 왔다고 결심한다. 닝이 달려가려는데 누군가 도끼 든 자의 머리를 쏴서 죽인다.
이를 본 다른 부족 남자는 현장을 도망친다. 진은 닝을 꽉 안는다. 누군가 다가오고 그들은 총을 든 여자를 올려다본다. 아마도 그들을 구한 사람이다. 그녀는 경찰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름은 트레이시. 그녀는 야만인들이 다시 올 수 있으니 서두르라고 말한다. 절벽 아래에 동료들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진은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다며 신나서 동의한다. 장은 그녀를 막으며 홍콩에 가본 적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가본 적 없다고 답한다. 장은 자신도 미국에 가본 적 없지만 어디선가 그녀를 본 것 같다며 말한다. 그녀는 비슷한 사람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하지만 그룹은 이제 그녀를 조금 의심한다. 그녀는 쭈그려 앉아 그 남자의 상처를 확인하고 머리를 겨냥했는데 등 뒤에 총을 맞은 걸 발견한다. 그가 등 뒤에서 총에 맞았고 그녀는 머리를 조준했다고 해. 그녀는 챔피언 사격수라 절대 빗나갈 리 없다며 이상해하지만 더 생각하기도 전에 야만인들이 돌아와서 모두 화살을 피하려 도망쳐 트레이시는 구덩이 밑에 숨고 총을 쏘기 시작해 숲속 가을가로 가라고 말한다. 장은 쓸모없는 커플을 그녀가 말한 곳으로 데려간다. 그들은 자리를 잡고 왜 트레이시가 그렇게 오래 안 돌아오는지 궁금해하며 장은 그녀가 죽었거나 도망쳤다고 말하며 이 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는 지도나 미라 몸에서 발견한 암호에 대해 진은 닉 말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바보는 전투 클래스와 랭크에 대해 비디오 게임인 듯 헛소리를 하다가 팀으로 일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모두에게 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서로 절대 배신하지 않기로 맹세한다. 그때 트레이시가 돌아와 탄환이 얼마 남지 않아. 그리고 나머지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도착하자 그녀는 친구들을 소개하며 한 남자가 그녀를 낯선 사람들 구하느라 장은 그 말을 한 남자에게 화를 내며 하지만 트레이시가 끼어들어 그녀는 그와 그의 팀이 함께 있고 싶으면 그녀의 규칙을 따르고 장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규칙에 동의하고 진과 닝도 자기소개를 하지만 닝이 5학년생이라고 하자 모두가 놀란다. 진이 재빨리 5학년 때까지만 기억한다고 정정한다. 트레이시는 그날 발견한 것을 으스스해 보이는 거대한 건축 단지를 봤다고 하자 한 남자가 당장 탐험하자고 말하지만 그곳이 야만인들의 은신처일 수 있다고 또 다른 남자도 동의하며 확실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투표를 하자 결과는 동점이고 그가 먼저 기권하고 탐험 반대에 투표했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불공정하다고 하지만 장은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며 꼼수를 썼을 뿐이라고 답한다. 그래서 그 남자가 다시 투표를 제안하며 1천만 달러를 주겠다고 한다. 장은 뇌물이라고 비난하지만 모두 앞에서 하는 전략이지 몰래 하는 뇌물이 아니라고 장은 미소 지으며 자신에게 투표하라고 말한다. 이시가키가 한 표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앞으로 자신에게 투표하는 사람에게 트레이시가 그 돈이 없다고 하자 이시가키가 대신 내준다고 답한다. 자기한테 표가 안 가면 손해라. 곧 투표가 진행되고 그중 한 명이 장편에 서며 이시가키가 돈 안 내면 다음날 모두 현장으로 가고 트레이시와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한다. 트레이시는 여기서 해도 된다지만 거절하자 그녀 귀에 뭔가 속삭인다. 그 후에 그녀가 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옆으로 끌고 가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하는 동안 갑자기 그녀가 그의 뺨을 때리고는 그룹으로 돌아와서 그가 너무 지나쳤다고 말해. 그는 그냥 웃으면서 자기가 맞았다며 이걸 꼭 갚아주겠다고 해. 그룹이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답답한 표정으로 계속 걸어가 그룹은 조용히 그녀를 따라가고 그녀가 이끄는 대로 단지로 가서 저녁 무렵에 도착해 모두 엄청난 건물을 보고 감탄하며 멍하니 서 있어. 트레이시는 이시가키에게 건축 양식을 알아볼 수 있냐고 묻고 그는 마야 피라미드와 비슷하다고 말해. 그래서 장이 여기가 이집트냐고 묻지만 그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 왜냐면 피라미드는 여러 나라에 있다고 몇 가지 예를 들어줘.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끝이 안 보이는 계단을 내려가. 트레이시는 야만인들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경고해.
몇 시간처럼 느껴진 후에 그들은 단지의 중심부에 도착해 진은 닝에게 처음엔 모두 납치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다른 대륙에 있는 것 같다며 무서워한다고 말해. 그녀는 이 모든 게 강제로 하는 현실 게임 같은 거 아니냐고 궁금해해. 닝은 어린애처럼 아마도 우리가 비디오 게임 안에 있는 거 아닐까 하며 한숨을 쉬고 이 무능력한 기억상실증 환자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 지금은 5학년 아이 수준이 됐으니까 그들은 더 이야기하고 그는 닝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곳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으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 두 사람은 이곳을 탈출하면 평생 일 안 해도 된다며 크게 웃어 3천만짜리 수표가 있으니까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지. 트레이시는 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에 탄 자국을 보여줘. 그녀가 만져보니 아직 따뜻해서 누군가 얼마 전에 불을 피운 거라고 해. 다른 사람들은 야만인들이냐고 의심하지만 닝은 그들이 배터리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그럴 리 없다고 말하고 트레이시는 주변을 살펴보며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쉬었다고 말해. 이시가키는 이제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서 탐험하자고 해. 한 명이 거부하며 여기서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해. 장은 둘로 나눠서 한 팀은 탐험하고 다른 팀은 밖에 남아 있으라고 해. 이시가키는 한 가지 조건으로 동의하는데 팀을 나누는 거야. 탐험팀을 이끌고 트레이시가 안전을 지키고 진이 의술로 보조하며 다른 한 명은 체력 담당으로 데려가 나머지 인원은 밖에 남아서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구하러 가기로 해. 안으로 들어간 후 주황머리 남자가 장에게 왜 반대하지 않았냐고 묻고 이시가키를 끌어내리고 권력을 독차지하자며 팀을 제안해. 장은 씩 웃으며 그런 벌레 같은 놈과는 일 안 한다고 거절해. 그 남자가 계속 헛소리를 하자 그는 칼을 꺼내 들고 협박하며 수표를 내놓으라고 요구해. 그 남자는 이게 범죄라고 하지만 장은 증거가 없다고 말해. 그리고 실제로 유일한 증인은 지금 화장실 가느라 바쁘지. 한편 다른 팀은 안으로 들어가 벽에 새겨진 문자를 탐험해. 이시가키는 고고학자가 필요하다며 해독해야 한다고 말해. 탐험을 계속하면서 진은 닝에게 했던 말을 떠올려. 그녀는 장이 동굴에서 자신을 이용하려 할 때 머리핀에 독을 발랐고 몰래 해독제를 주지 않았다면 7일 내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닝에게 해독제가 장에게 치유 중에 심한 고통을 줄 거라고 경고했어. 그 시간이 다가오는지 궁금해하지. 예상대로 그의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닝에게 경계하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 그때 야만인 무리가 나타나고 모두 공포에 질려 달아나. 강은 참지 못하고 배를 움켜쥐며 쓰러져. 닝은 진이 아까 한 말을 떠올리고 그에게 달려가. 야만인들이 의식을 잃지 않으려 버티는 강을 겨누자 시간 맞춰 도착해 그를 어깨에 메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황머리 녀석이 스위치를 찾아당기자 무늬 위에서 몰래 닫히기 시작해 천천히 닫혀 닝근 강과 함께 급히 문으로 가서 겨우 머리가 으깨지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그들은 공포의 숨을 헐떡이며 이제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소리를 듣고 다른 팀이 돌아와 확인해 강은 닝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다른 녀석이 거의 밖에 두고 가려던 걸 꾸짖어. 그 녀석은 겁나서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며 당황해서 문을 닫았다고 해. 이시가키 이이도 그게 맞는 판단이었다고 동의해. 닝끼 어떻게 나갈 거냐고 묻자 그가 당장은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걱정 말고 더 탐색하면서 다른 출구를 찾자고 해. 진이 갑자기 닝팔의 보라색 멍을 발견하고 살펴봐. 그녀는 강이 칼을 가져와 그의 팔을 베지만 갑자기 칼을 떨어뜨리며 피가 안 나고 심각한 신경독에 감염됐다고 말해. 그녀는 슬프게 울면서 이 독이 심장까지 퍼지면 금방 죽을 거고 시간이 10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해. 강은 간절히 무언가 해달라고 애원해. 자신이 이런 상태가 된 건 야만인들로부터 구해줬기 때문이라고. 진은 더 눈물 흘리며 정말 구하고 싶지만 여기엔 약도 없고 방법이 없다고 해. 강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일어나 선언해. 자신이 밖에 나가서 야만인들에게서 치료제를 구해오겠다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마치 그게 열릴 것처럼
닌근 그가 지금은 괜찮다며 빨리 다른 출구를 찾아 나가서 진이 약을 준비할 수 있게 하자고 말해 이시가키가 모두에게 말하길. 모두 중에 닌기 다른 기술이나 특기가 없는데도 생존 본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해.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며 근처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어 가면서 벽을 살피는데 트레이시는 벽이 축축하다며 근처에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 있을 거라고 말해. 갑자기 계단 끝에서 빛이 비치는 걸 발견해. 거기가 출구일까 궁금해하지. 그런데 막 도착했더니 물에 잠긴 복도에 몇 개의 기둥만 떠 있는 걸 보고 충격받아 닌기 머리를 감싸주며 또 아프다며 전에 이곳을 본 적 있다고 말해. 그때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리고 자신들 말고도 누군가 있는지 궁금해해. 장이 소리가 물속에서 난다며 확인하러 가. 물속에 4명이 있고 그중 1명은 의식이 없는 걸 발견해. 의식 없는 사람을 붙잡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이 더 멀리까지 잡아줄 수 있다고 말해. 이시가키가 누구냐? 어떻게 물속에 들어왔냐고 묻자 노란 머리 남자가 자신들도 갑자기 여기로 온 사람들 같다고 대답해. 더 말하려다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해. 도와달라고 간청하며 나가면 다 얘기해주겠다고 제안해. 망설이는 걸 보고 앉고 있는 교수님이 야만인 문자도 읽을 수 있고 출구도 안다고 말해. 장이 이들을 구하자고 하고 진에게서 밧줄을 받지만 던지기엔 너무 멀어. 한 남자가 자신이 더 힘세다며 직접 하겠다고 나서 돌을 밧줄에 묶어 단단히 고정한 후 물에 던져. 노란머리 남자가 밧줄을 잡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그들을 끌어올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그룹을 구해내고 교수님을 땅에 눕혀 노란머리 남자가 자신과 친구를 구해줘서 고맙다 말하지만 이시가키는 무시하고 설명하라고 요구해. 노란머리 남자가 자신은 안드레이라며 러시아 용병이고 지금은 이스라엘 군사조직 소속이라고 밝혀 못생기고 뚱뚱한 남자가 자신을 딩이라 소개하며 장인이라 해. 닌근 어린아이처럼 신나하며 예술을 사랑한다고 말해. 갈색머리 여자아이가 자신은 체리라며 뉴질랜드 주부라고 소개해. 안드레이가 바닥에 누운 남자를 가리키며 고대 문명 전문가로 벽에 새겨진 글씨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혀. 트레이시가 확인해보니 숨은 정상적이고 단지 의식 없을 뿐.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해. 장이 시간이 없다며 깨우라고 말해. 교수님이 기침하며 일어나 출구가 어딘지 알려주는데 비문에 따르면 최고 지점에 도달하면 문이 저절로 나타난대. 천장에 있을까 궁금해하지만 이시가키가 여기 기둥이 너무 많아서 가장 높은 기둥을 찾으면 문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진이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묻는데 수영하기엔 너무 멀고 안드레이가 수영할 필요 없다고 설명해. 이 방에는 4개의 수로 입구가 있어서 특정 시간에 열리고 닫힌대. 수로가 열리면 수위가 올라가고 각 기둥에는 플랫폼이 있어. 한 플랫폼까지 수영해서 가서 수위가 다시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교수님이 그렇게 이해했지만 어느 기둥을 선택해야 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해. 물이 엄청난 힘으로 들어와서 가장 높은 기둥으로 수영해 가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안드레이가 말해. 교수님이 물살에 머리를 맞고 안드레이가 아니었으면 익사했을 거라고 해. 대화 중 수로 입구가 열리며 물이 더 쏟아져 많은 기둥이 잠겨버려. 안드레이가 각 물 유입 사이에 10분 간격이 있다고 알려주며 다음 물 유입 전에 어느 기둥을 선택할지 찾아야 한다고 말해. 닌기 말하길 진짜 간단하다면서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된대. 거기 기둥이 많이 있다면서 앞에 있는 2 기둥부터 시작하자고 설명해. 교수는 충격받은 채로 그를 미친 천재 보듯 쳐다보다가 완전 맞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 5분 안에 물이 첫 번째 기둥까지 차오를 거고 거기까지 헤엄쳐 가면 나머지 기둥들도 전부 10m 간격이라 계획해. 2번의 물 차오름을 기다려야 다음 기둥에 닿을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워. 즉 1시간 안에 꼭대기 기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지. 강한 팀원들이 먼저 기둥을 타고 올라가고 약한 사람은 로프로 하나씩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나눠져. 주황머리가 마지막으로 끌어올려지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며 순서를 제비뽑기로 정하자고 주장하지만 진은 반대해. 닌 같은 약자가 마지막이면 못 버틸 거라고. 이에 그는
닌기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냉정하게 말해. 장이 화가 나서 그를 걷어차며 칼을 꺼내. 안드레와 트레이시는 둘 다 그를 막아서며 무기를 겨눠. 이시가키가 동료를 해치지 말라며 경고하고 순서를 정하기 위해 제비뽑기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 안타깝게도 체리가 10번을 뽑아 마지막 순서가 돼. 트레이시가 그녀를 위로하러 가지만 이시가키가 대신 마지막으로 가겠다고 제안하고 체리를 먼저 보내. 그녀가 고마워하며 그룹은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해 물이 표면까지 차오르자 수영을 시작하고 안드레가 먼저 다음 기둥을 타 올라가 그가 로프를 던지면 이시가키가 체리가 잡도록 도와줘. 안드레가 그녀를 위로 끌어올리고 장과 다른 사람이 혼자 올라가 다음으로 트레이시를 끌어올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진 차례지만 그녀가 닝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 이제 2명만 남았어. 뚱보랑 이시가키 뚱보를 끌어올리는데 떨리는 소리가 들리고 다음 물 차오름이 시작될 걸 알게 돼. 큰 고생 끝에 그를 끌어올리고 이시가키만 남아. 안드레가 로프를 던지려는데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모두가 당황해. 하지만 이시가키가 어떻게든 로프를 잡아 물살에 맞서 간신히 그를 끌어올리고 겨우 제 시간에 성공해. 잠시 쉬면서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교수님이 말하길 이 건축물은 강인함과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구일린이 지은 거래. 다른 이들이 그게 뭐냐고 묻자 교수는 남미에 위치한 신비롭고 고대 문명이라고 설명해. 지금은 그곳에 대한 기록이 없고 교수 자신도 그저 그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 알게 됐다 해. 길리는 마야 문명을 잡아먹던 포식자였고 마야 문학에만 그 기록이 남아있대. 이시가키가 여기가 남미냐고 묻자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여기랑 거의 똑같은 곳이 고대 마야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 그 다음 벽에 있는 문자를 언급하는데 그게 구일인 언어고 알파벳이 웁게뿐이라고 해. 교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 닌기 묻길 그 야만인들이 고대 구일린들이냐고. 그리고 구일인족은 엄청 똑똑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멸자라고도 한다고 전해. 모두 충격받아 서로를 바라보며 여긴 도대체 어떻게 온 거냐고 궁금해해. 이시가키가 마야가 구일인을 어떻게 이겼냐고 묻자 교수는 심각하게 대답해. 교수는 냉정하게 대답해. 그들은 절대 이기지 못했고 어느 날 갑자기 섬과 그 안에 살던 구일린들이 신비롭게 사라졌다고. 갑자기 닌기 또 머리가 아파오고 어디선가 이 얘기를 들어본 것 같다면서 기억이 안 난대. 진이 위로해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곧 나가서 그를 위한 치료법을 찾을 거야. 그때 다음 물이 쏟아지고 그들은 다음 기둥으로 수영하기 시작해. 지난번과 비슷하게 그들은 밧줄을 이용해 꼭대기에 도달해. 서로 팀워크 칭찬하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축하해. 갑자기 뚱뚱이가 문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리켜 교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하며 궁금해해. 아직 최고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는 비문에 적힌 내용을 다시 말해. 가장 높은 기둥에 닿는 자에게 재단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고 했어. 그는 이게 진짜 출구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닌근 거기 도착하면 미터만 더 오르거나 다음 물이 쏟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여. 안드레이가 러시아 속담을 인용하며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게 최선이라 하네. 이시가키도 동의하며 진짜 출구라도 최고 지점에 도달해야 열릴 수 있다고 말해. 닌근 최고 플랫폼에 도착할 즈음엔 또 다른 물이 쏟아져서 문을 포함한 현재 플랫폼이 잠길 거라고 지적해. 다들 이 물이 쏟아지면 출구에 도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동의해. 다들 인정해. 이 쏟아지는 물 때문에 출구까지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야. 트레이시는 우리가 들어온 복도가 축축했던 걸 언급하며 물이 예전에 그쪽까지 흘렀고 순환이 됐던 거라고 말해. 이시가키는 물이 일정 수위에 다다르면 배수 구조물이 작동할 거라고 예측해. 트레이시는 일단 높은 플랫폼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하고 안드레이는 진짜 출구라면 거기서 바로 헤엄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여 모두 그 계획에 동의하고 안드레이가 가장 먼저 높은 플랫폼에 도착해. 그는 거기에 문이 있다고 알리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해.
장이 플랫폼을 오르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같이 있던 다른 사람도 같이 떨어져 안드레이가 빨리 다시 올라오라고 소리치고 체리를 먼저 플랫폼으로 끌어올려 체리는 문을 보고 멍해지며 다가가서 손자국을 발견해 트레이시는 올라오면서 그녀가 문을 만지려는 걸 보고 만지지 말라고 소리쳐. 하지만 이미 늦었고 그녀가 문을 눌러서 문이 뒤집히며 반대편으로 가버려. 갑자기 아래 플랫폼의 문이 열리고 모두 무슨 일이냐고 묻기 시작해. 모두 꼭대기로 올라가 상황을 논의하며 체리는 어디 갔냐고 궁금해해. 아래 문은 완전히 잠겨 있었거든. 문을 찾아서 그녀를 구출할 계획인데 교수는 이곳 비문에 전사 한 명이 희생해야 재단문이 열린다고 적혀 있어 불가능하다고 말해. 충격받은 일행은 다음 행동을 고민하고 이시가키가 밑에 문이 진짜 출구라고 말해. 두 번째 체리가 그 문으로 갔기 때문이야. 그들은 물에 잠겨서 어떻게 갈지 교수에게 묻고 그는 버튼을 누르면 물이 더 이상 차오르지 않을 거라고 알려줘. 즉, 다음 물이 쏟아질 때까지 배수 시스템이 작동해서 수위가 내려갈 거야. 다른 사람이 제안하기를 자신이 가장 빠른 수영선수니까 먼저 가서 안전한 곳에 밧줄을 고정할 거라고 해. 모두 그 밧줄을 잡고 수영해서 갈 수 있도록.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모두 동의하고 계획을 실행해. 배수 시스템이 작동하며 소용돌이가 생기고 그들은 균형을 유지하려고 밧줄을 꽉 잡아 뚱뚱이는 밧줄을 잡으려고 애쓰다 거의 포기하고 의식을 잃을 뻔해 천천히 미끄러져. 기절하기 전에 그는 어릴 적 말 더듬었다고 얼마나 심하게 괴롭힘 당했는지 생각해. 그때 스승님이 와서 희망을 줬지. 자기도 말 더듬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그건 꾸준히 노력해서 극복한 덕분이라고. 자신도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대. 그 기억 덕분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텨 목숨 걸고 매달린 줄을 놓아라. 마침내 그들은 플랫폼에 도착해 어두운 복도로 이어지고 교수님이 살펴보더니 껍질 상태로 봐서 이시가키가 둘러보다가 여기 엄청 위험한 곳이라고 말해. 갑자기 닌기 횡설수설하기 시작하고 빨리 해열제 찾아야 한다고 해. 안드레가 그를 도우려 하는데 재단을 발견하지만 아무 단서도 없고 장이 단서를 찾겠다며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서 교수님이 함정이 있을 수 있다며 벽에 새겨진 글씨를 살펴보러 가. 장이 그 의미를 묻자 인간이 신을 배신해서 그 후 인간은 읽고 나서 누군가 재단에 누우라고 하자 그녀가 누우니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교수님이 막으며 재단은 의식은 재물이 있어야 한다고 해. 증명하려고 트레이시에게 일어나라고 하니 모두가 살아남으려면 한 명은 희생되어 다른 놈은 재단에 모두 시도해보자고 동의해. 모두 큰 돌을 찾아 나서고 그는 돌을 발견했다고. 다른 놈이 큰 돌을 들려고 하는데 충격에 넘어져 버려. 교수는 그 돌이 너무 오래 있어. 그래서 그걸 옮길 방법이 없다고 장이 식탁으로 가서 칼로 단단한 돌이지만 혼자선 못 옮기겠다고. 이시가키는 이제 누군가 남아야 한다고. 노란머리는 닌기 아프니까 지는 반대하지. 하지만 노란머리는 계속 우기길. 밖에 뭔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해. 하지만 이시가키도 동의해서 투표를 하기로 하고 결과는 닌기 남겨지게 돼. 장이 칼을 꺼내며 말해. 먼저 자신을 지나가야 한다고. 노란머리는 안드레에게 닝을 내려놓으라 하지만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해. 장이 노란머리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남겨줘야 한다고 말해.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고 결국 그를 남겨두고 문으로 탈출해 어두운 통로를 달리면서 교수는 장이 심리하게 모두가 노란머리를 싫어한다는 걸, 또한 트레이시는 개입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간섭하지 않을 거라고. 그때 그들은 출구문을 찾아 밀어 열고 드디어 밖으로 나와 모두 환호하며 서로에게 감사하지만 지는 치료제 만들 약초를 찾으려고 둘러봐. 보통 치료제는 동옆에 있어서 뱀 둥지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해. 그들은 닝을 바닥에 눕히고 그가 안정되어 가고 있으니 장은 안드레의 도움을 받아 돌을 옮겨.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임무를 나눠 뚱보와 다른 놈은 식량을 찾고
트레이시는 경비를 서며 이시가키와 교수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무기를 만들어 한편 노란머리는 재단에서 깨어나 일어나자마자 출구가 닫히고 문을 두드리지만 소용없어.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거대한 무언가가 올라와 밖에서 닌기 드디어 깨어 천천히 눈을 뜨고 이시가키가 더 쉬라고 말해 안드레와 장이 임무를 계속하는데 안에 무슨 큰일이 난 건 아닌지 걱정해. 한편 지는 치료제가 효과가 있어. 닌기 일어나 앉자 갑자기 뚱보가 달려오고 뒤에는 큰 독사 한 마리가 쫓아와 모두 급히 도망가고 뱀을 쏴서 뚱보를 구해. 그녀가 무슨 일이냐 묻자 달리다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해. 뱀이 계속 쫓아오지만 다행히 장이 제때 나타나서 뱀이 화가 나서 일어나 공격하지만 장이 피하고 칼로 뱀이 그를 떨쳐내고 그는 절벽에서 떨어진다. 닌기 울기 시작하고 달려가려 하지만 이시가키가 아래에 호수가 있어서 살아남을 거라고 말리며 막는다. 그때 뱀이 후퇴하고 그들은 뱀이 크게 다쳐서 그런가 고민한다. 절벽 아래에서 장은 떨어져 살아남아 호수 쪽으로 달려간다. 가슴을 눌러주자 상대가 물을 뱉으며 깨어난다. 상대가 장에게 고마워하며 팔에 뭔가 있는 걸 발견해 알려준다. 그는 거대한 거머리를 떼어내려 하지만 상대가 그럴 수 없다며 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라이터를 꺼내 태우며 자신이 진짜 놀랐다고 한다. 이번엔 또 다른 거머리가 상대의 어깨에 붙자 셔츠를 벗는다. 장은 몸 곳곳에 거머리가 엄청 많다는 걸 보고 충격받는다. 하나하나 죽이며 거머리를 제거한다. 그들은 더 많은 거머리에게 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찾기로 결심한다. 갑자기 보랏빛 방울들이 그들 주위를 떠다니고 상대가 손대지 말라 하지만 장은 정반대로 방울을 찌르기 시작한다. 그러자 달콤한 향기가 퍼지고 두 사람은 갑자기 땅에 쓰러진다. 한편 나머지 일행도 숲을 지나가며 그 보랏빛 방울들을 발견한다. 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것이 계곡에서 생긴 도끼 응결된 공기 덩어리라고 말한다. 그때 닌기 쓰러진 장과 상대를 발견하고 달려간다. 뚱보가 상대의 등에 혈흔을 발견하지만 진은 그게 그냥 거머리라며 지금은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한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이 일어나고 닌기 장에게 따뜻하게 인사한다. 일행은 모여서 최근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노란머리 녀석은 거의 죽을 뻔했고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 이시가키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식량을 찾자고 제안한다. 갑자기 화살이 근처에 날아오고 그들은 다시 야만인들에게 포위된다. 그들은 방어 자세를 취하고 야만인들이 다가오자 교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통역한다. 야만인 지도자가 당분간 움직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같고 교수는 협상할 적기라 판단한다. 지도자는 교수에게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할 수 있냐고 묻고 일행은 야만인 지도자가 어떻게 우리 말을 할 수 있냐며 의아해한다. 지도자는 그들이 9일인에서 말할 수 있는 외눈박이 남자와 어떤 관계냐 묻고 교수는 자신 말고도 이 언어를 아는 사람이 있다니 충격받는다. 교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답한다. 지도자는 말하거나 잡아먹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위협하고 교수는 자신이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교수는 이 언어를 오래전에 죽은 스승에게 배웠으며 그 스승은 살아있을 때 외눈박이 남자였다고 말한다. 일행이 걸으며 교수의 스승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스승은 고고학과 의학을 복수 전공했다고 한다. 민기장에게 팔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말하며 야만인들이 우리를 자기네 거처로 데려가는지 논의한다. 장은 지도를 확인했고 마을 사람들이 가는 길과 같은 방향이라고 한다. 그는 닌게게 때가 되면 같이 도망가자고 속삭인다. 뚱보가 교수에게 스승이 오래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 왔냐고 묻는다. 교수는 스승이 죽기 전까지 프랑스를 떠난 적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거의 매일 스승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설명한다. 트레이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할 일에 집중하라고 한다. 그들이 야만인 마을에 도착하자 거의 매일 옆에 있었기 때문에 트레이시는 너무 걱정 말고
야만인들의 마을에 도착하자 그 사람들 다수가 뚱보가 겁먹었지만 야만인 대장이 말하길 아니면 마을 전체가 잡아먹힐 거라고 해. 진과 교수는 우두머리를 쫓아가지만 어떻게 여자가 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냐며 교수는 그녀에게 굴레니 남성 우월주의에 여성들은 가정주부 역할 외에는 교수는 우두머리에게 진만이 그의 큰아들을 그는 믿지 않고 위협을 해. 그때 한 손뿐인 또 다른 야만인이 나타나 교수는 그가 우두머리에게 지내게 결국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마는 라이가 교수에게 말해 우두머리보다 그들의 언어를 더 잘 안다고. 교수는 조용히 하라고 하며 꽤 오랫동안 진단한 끝에 말라리아 환자들은 기억상실 같은 여러 합병증에 시달릴 거라고 말해. 이시가키가 치료법이 뭐냐고 묻자 충분한 수분 공급과 산초나 나무에서 추출한 산초나 나무의 껍질이 이시가키는 이 나무가 보통 남미에 있으니 근처에 열대우림에 있을 거라고. 교수는 우두머리가 3명을 숲으로 보내 약초를 찾게 하고 나머지는 인질로 남겨두기로 동의했다고 해. 만약 내일 해 뜨기 전까지 약을 안 가져오면 그들은 논의 끝에 지니 반드시 3명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 짓고 다음은 트레이시가 그녀를 보호하러 동행하고 세 번째는 안드레가 되기로 해. 안드레는 장에게 칼을 달라고 요청해 닝은 필요 없으니 칼을 줘도 된다고 하고 장은 칼을 안드레에게 넘겨줘. 나중에 닝기장에게 3명이 괜찮을지 묻자 그는 모른다며 신께 기도할 뿐이야. 교수는 더 많은 비문을 보며 이 야만인들이 굴렛나가를 신으로 숭배한다고 말해. 말라리아 대유행 때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두려워했대. 그걸 신의 저주라 부르며 감염자를 제단에 바쳤었지. 하지만 10년 전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었어. 모두 화산 속으로 사라졌는데 어느 날 한쪽 눈을 가린 자가 산에서 살아서 나왔대. 그는 굴렌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치료했지. 그래서 야만인들이 그를 보고 언어를 알아듣자 우두머리를 치료하게 하기 위해 살려둔 거야. 그 한쪽 눈의 남자는 남은 생을 여기서 살면서 그들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고 해. 그래서 몇몇 야만인들이 그들의 언어를 알았고 어느 날 그 한쪽 눈 남자가 이 땅에 수상한 배들이 오면서 사라졌대. 한편 진과 일행은 빗속에서 그 나무를 찾고 있어. 안드레가 어떻게 생겼냐고 묻자 진은 15m 높이의 특이한 모습이라며 멀리서 보면 초록과 빨강이 섞여 보인다고 설명해. 갑자기 진이 나무를 찾았다며 소리치고 그들은 그 나무를 쫓아가. 한편 교수는 그의 스승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이시가키는 장례식에도 갔다면서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 교수는 고고학 연구는 막대한 자금과 국가 지원이 필요하고 굴레는 유명하지 않았다고 말해. 그래서 연구가 중단됐는데 어느 날 그의 스승이 프로젝트를 다시 열었고 누가 자금을 대냐고 물었더니 스승이 말하길 민간 자금이라고 했대. 그가 계약한 조직이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비밀로 했어. 계약의 일부는 죽은 후에 혈액 기부였어. 그래서 시신은 화장도 매장도 안 됐고 대신 그 조직이 데려갔지. 근데 지금은 멘토가 살아있고 의학 지식을 이용해 죽음을 속였을 거라 의심해. 멘토가 죽기 2년 전에 그를 방문했을 때를 떠올려. 강아지가 땅바닥에 죽어 누워 있었는데 멘토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 대신 강아지에게 뭔가 주사하며 현대의학이 생사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지. 강아지가 멀쩡히 반응하니까 그는 죽음을 속일 수 있는 약을 실험 중이라고 했고 왜 하냐고 묻자 그냥 재미로 한다고 했어. 이 말을 듣고 닝근 아이디어가 떠올라 멘토의 죽음의 해답이 지금 그들이 여기로 오게 된 딜레마의 열쇠라고 말해. 가짜 죽음 약을 지원한 미스터리한 조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왔던 문명인들이 누구이며 화산에서 뭘 했는지 묻지. 우선 주술사를 치료해서 이곳을 떠나야 해. 그래야 화산에 갈 수 있고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한편 진과 다른 이들은 약을 만들기 위해 나무 껍질을 모으고 있을 때 갑자기 트레이시가 안드레 옆에 총을 겨누고 쏴. 그는 돌아서서 이상한 생물이 도망가는 걸 봐. 그녀는 그 생물이 그를 공격하려 했다고 말해. 진이 소리쳐서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빨간 눈을 가진 원숭이 같은 생물들이 주변에 많아 동굴로 돌아오자 야만인들이 와서 뚱보가 간청하며 다른 사람들이 약을 가지고 야만인들이 그들을 뚱보가 두려워 울면서 교수는 다른 이들에게 용감하라고 말해. 야만인들은 용기를 숭배하고 비겁자는 죽인다고. 실제로 한 야만인이 뚱보를 끌고 처형하려 가. 다행히 진과 다른 이들이 돌아와 나중에 모두 배불리 먹고 뚱보는 자다가 죽었다고 소리 질러 진은 약을 준비해 주술사에게 주고 주술사는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해. 주술사는 그녀에게 고맙다며 앞으로 인간 희생 없이 치료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 노인은 그에게 감사하며 외눈박이 남자는 치료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녀는 훨씬 착하다고 말해. 그리고 여기서 산으로 가는 탈출 경로를 알려줘. 그녀가 숲속 원숭이 같은 생물들에 대해 묻자 그들이 그들보다 먼저 온 문명인들이 풀어놓은 거라고 말해. 그리고 그 원숭이에게 물리면 그들도 원숭이처럼 변한다고 알려줘. 이후 그녀는 이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하고 교수는 이건 자신이 본 적도 듣지도 못한 과학 너머의 일이라 말해. 닝근 이 원숭이들이 불멸을 만들기 위해 비밀 조직의 실험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제안해. 교수는 멘토의 기술에 충격받고 배신감을 느끼며 이시가키가 그를 위로해. 모두 빨리 답을 찾기 위해 산을 조사하기로 결정해. 다음날 장은 야만인들과 낚시를 가서 작은 물고기를 잡고 진은 노인에게 감기와 기침 치료법을 가르쳐줘. 장은 노인이 담배 피우는 걸 보고 파이프를 달라고 하지만 노인은 너무 셀 거라며 말려. 실제로 장은 한 번 맞자마자 기절하며 예쁜 여자들 꿈을 꿔. 노인은 웃으며 밤에 깰 거라고 말해. 술을 마셨는데 너무 강하고 뜨거워서 진은 한 모금에 취하고 이시가키가 내일 화산 탐험을 위해 노인이 자신의 서비스를 제안해. 안드레가 야만인들의 활쏘기 시합을 보고 대장이 말하기를 이기면 그걸 주지만 시합이 시작되고 대장이 먼저 안드레가 그 다음이고 시작 전 머리를 드러내며 대장에게 주며 그리고 활을 쏘아 크로스보우를 획득해 다시 주머니에서 모자를 꺼내 밤에 장이 겨우 일어나 밖으로 나가 갑자기 소리가 들려 따라가 보니 좀비 원숭이들이 야만인을 장이 도움을 청하고 원숭이들이 자신을 노린다고 경고해. 대장과 안드레도 와서 진이 다친 야만인을 도우려 할 때 늦으면 곧저 원숭이들로 변할 거야. 리더가 다친 야만인의 몸을 들어올려 절단한 후 묻으러 간다. 좀비 원숭이로 변해도 밖에 나올 수 없게. 하지만 리더가 하기 전에 다친 야만인이 깨어나 손을 물고 도망쳤다. 다른 사람들이 달려오자 떨어져 다쳤다. 다른 야만인들은 다친 자를 찾고 진은 리더의 손을 붕대로 감는다. 그녀가 상처가 긁힌 자국보다 칼에 베인 상처 같다고 말하자 리더는 시선을 돌린다. 이시가키는 곧 화산으로 떠나야 한다며 안드레이와 함께 일주일치 충분한 식량을 모았다고 말한다. 닝근 자신 말고 좀비 원숭이에게 다친 사람이 더 있냐고 묻고 그는 아들이 포함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말한다. 그도 감염됐지만 외눈박이 남자가 손을 바로 잘라버려서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 한다. 다음 날 일행은 화산으로 떠나려다 야만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인은 약속대로 동행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무슨 일인지 묻는다. 노인이 오늘 새 족장이 뽑히는 날이라며 같이 가자고 초대한다. 그들이 망설이자 노인은 오싹하게 태도를 바꾸며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의식에서 전 족장이 자기 피를 모으려고 칼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고 리더가 그것을 마시며 새 족장이 된다. 갑자기 노인은 미친 듯이 웃으며 좀비 원숭이 장기를 먹으면 감염이 급속히 퍼진다고 외친다. 즉시 변이 온다는 것이다. 노인은 그 리더가 자기 아들에게 그런 짓을 한 자라고 밝히며 복수로 똑같이 리더에게 돌려준 거라고 한다. 말대로 리더는 즉시 변해 좀비 원숭이가 된다. 모두 공포에 질려 달아나고 노인은 눈물 흘리며 미친 듯이 웃는다. 뚱보와 교수는 헐떡이며 숲으로 도망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걱정하며 모두 흩어졌다고 말한다. 교수가 화산 쪽으로 가면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한다.
갑자기 소리가 나자 두려움에 질리지만 닌김을 알게 된다. 상황을 얘기하다 발소리를 듣고 덤불 뒤에 숨는다. 진이 달려오는 걸 보고 만나려 하지만 실수로 밧줄에 걸려 넘어지고 야만인들이 뒤따라온다. 야만인들은 리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죽이지 않기로 한다. 그녀가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다. 화산 방향을 가리키며 빨리 가라고 부탁한다. 세 사람은 야만인들이 린처럼 자신들을 살려줄 거란 보장이 없어. 은신처 밖에서 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야만인들이 떠난 후 그들은 나와서 화산으로 가는 작은 지도를 보고 논의한다. 나중에 해변으로 가서 밤을 보내기로 한다. 야만인들이 안 올 거라 안전할 거다. 앉아 얘기하던 중 닌기 과거를 갑자기 떠올린다. 그는 어떤 남자들에게 배에서 던져졌고 누군가가 돌아와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돌아왔을 때 남자들은 사라졌고 그를 구하지 못한 자신에게 미안해했다. 뚱보와 교수는 걱정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닌근 의식을 되찾고 기억 조각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한다. 그때 해변을 보며 점점 작아지는 걸 관찰한다. 교수는 밀물이 들어온다며 즉시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일어나려는데 악어들이 보이고 닌기 말한다. 밀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하지만 뚱보가 겁에 질려 패닉 상태로 도망가면서 악어들이 그를 쫓는다. 그는 겨우 도망쳐 숲으로 달려가 밧줄을 찾는다. 갑자기 담배 피우는 장과 부딪히며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는 뚱보한테 다른 애들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진실을 듣고 화가 난다. 뚱보가 친구들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에 그때 좀비 원숭이 떼가 나타나 그들을 애워싼다. 장은 뚱보한테 해변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자신이 원숭이들을 막겠다고 한다. 보내기 전에 뚱보에게 협박하듯 말한다. 원숭이들과 맞서기 전에 특히 닝을 도와달라고. 뚱보는 해변으로 돌아가 교수님과 닌기, 나무에 매달려 파도와 악어를 피하는 걸 발견한다. 닌근 뚱보한테 밧줄에 돌을 묶고 다음 나무로 올라가라고 한다. 뚱보가 올라가자 닌기 밧줄을 던지고 잡는다. 그들은 양쪽 나무에 밧줄을 묶고 그걸로 건너간다. 교수님이 먼저 건너가지만 밧줄이 늘어지는 걸 느끼고 급히 뛰어넘는다. 닌기 밧줄 위를 걸어가는데 악어들이 따라오고 닌기 내리려 할 때 거의 잡힐 뻔한다. 다행히 장이 갑자기 나타나 악어를 공격하지만 모두 그의 눈을 보고 감염된 걸 알아챈다. 교수님이 감사하지만 따라오지 말라고 하자 닌기 말한다. 실험실에 해독제가 있을 수 있어서 완전 변하지 않은 장을 치료할 수 있다고. 다음날 진이 화산을 먼저 보고 달려가려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오는 걸 보고 도움을 외친다. 모두 그녀의 외침을 듣고 달려가지만 이시가키랑 그 남자뿐이고 둘 다 탐욕스러운 돼지처럼 먹고 있다. 공격과 앙드레가 현장에 도착하지만 원숭이들도 온다. 그들은 원숭이들을 피해 도망치고 다행히 헐떡이며 탈출한다. 트레이시는 총알이 얼마 없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이 말한다. 화산이 폐허가 될 테니 음식 보급품을 가지러 다시 가야 한다고. 이시가키가 제안한다. 음식과 보급품을 모으는 동안 효율성을 위해 역할 분담을 하자고 모두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할당한다. 진은 생존에 필수인 약초를 모으는 책임을 맡고 앙드레는 그룹의 경비를 담당한다. 그 남자와 트레이시는 음식을 찾는 임무를 맡는다. 임무가 정해지자 각자 역할을 수행하러 출발한다. 진은 조용히 닝의 무사함을 기도한다. 닝은 걱정하며 여러 개의 늪을 만난다. 길을 막는 늪들을 지나며 근처 절벽을 오르는 게 앞으로 나아갈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뚱보와 교수님은 장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으려 한다. 장이 완전히 변해서 공격할까 두려워서 교수님은 더 위험해지지 않게 흩어지자고 제안하지만 닝은 거절하고 장과 함께 있기로 한다. 진과 처음 대화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낯선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 물었던 약속을 떠올린다. 장은 그에게 형 같은 존재이고 떠나는 건 상상도 못한다. 결국 교수님과 뚱보도 함께 가기로 한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혼자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한편 앙드레가 진에게 늪을 어떻게 건넜냐고 묻자 진은 늪에 들어서자 원주민들이 나타나 돌을 던져 안전한 길을 알려줬다고 설명한다. 앙드레는 그 이야기에 크게 웃으며 믿기 힘들지만 재밌다고 한다.
진은 앙드레와 트레이시에게 그들도 늪을 건넌 경험을 물어본다. 앙드레는 베테랑 군인답게 전투 임무 중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시가키는 스포츠 매니아로서 나무 판자와 덩굴을 이용해 임시 스카이보드를 만들어 쉽게 건넜다고 한다. 그룹이 음식과 약초를 모으는 동안 그 남자가 앙드레가 트레이시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트레이시는 회의적이다. 하지만 다른 녀석은 앙드레가 원숭이 공격 때 그녀를 보호하려고 애썼다고 우긴다. 그가 일부러 그녀를 지켰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에 놀란 그녀는 몇 년 전 인터폴 작전 때를 떠올린다. 다국적 마약 카르텔을 타깃으로 한 임무였지. 그 임무 중에 그녀는 러시아 용병 에릭 이바노프를 급습당해 죽여야 했다. 이시가키는 앙드레의 성도 이바노프라고 지적하고 트레이시는 의심을 품으며 앙드레와 에릭이 관련이 있나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긴장하며 앙드레의 스킬과 능력을 절대 얕보면 안 된다고 다짐한다. 한편 다른 팀은 절벽을 올라 화산 쪽으로 향한다. 닝근 이전에 진의 비명을 듣고 여전히 걱정하며 그녀의 안전을 기도한다. 가는 도중 앙드레와 트레이시가 남긴 식량 가방을 발견한다. 이걸 보고 닝근 앞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거라 의심하며 이전에 늪에서 총소리를 들었다고 말한다. 그는 화산을 가리키며 서둘러 해독제를 찾아야 한다고 재촉한다. 특히 용을 걱정하며 최대한 빨리 치료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 일행이 화산에 도착하자 그 뜨거운 열기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다. 앙드레는 올라갈수록 더 뜨거워질 거라고 경고한다. 진은 휴식을 취하며 물도 마시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쉬는 동안 이시가키가 사라진 걸 알고 당황해 그를 찾기 시작한다. 앙드레가 혼자 수색에 나서지만 곧 다른 녀석 목소리가 들리고 그도 사라진다. 트레이시는 앙드레를 의심하며 둘 사이에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진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진의 비명을 듣고 중단되며 그녀를 도우러 달려가는데 진은 늪에 빠져 갇혀있다. 겨우 그녀를 구출하고 가까운 곳에서 의식 없는 이시가키도 발견한다. 다른 팀도 화산 근처에 도착하고 용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하며 팀을 따라가기가 힘들어한다. 닝근 용에게 힘내라고 격려하며 근처 뜨거운 물에서 샤워하자고 제안해 회복을 돕는다. 교수는 이 지역의 풍부한 지열 자원에 놀란다. 하지만 샤워를 하던 중 교수는 열기에도 불구하고 몸을 떨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다. 닝근 급성 말라리아를 의심하며 진이 치료에 필요한 약초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가능한 빨리 그녀의 일행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다. 한편 진은 의식 없는 이시가키를 돌보고 식량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가 실수로 식량 상자를 물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앙드레와 트레이시는 식량을 찾기로 하고 다른 녀석은 이시가키가 전에 트레이시를 앙드레와 혼자 두지 말라던 조언을 들었다며 합류하려 한다. 트레이시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안심시키고 앙드레와 함께 떠난다. 다른 곳에서 닝과 뚱보는 물에 떠있는 사과를 발견하고 진 일행이 식량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후 트레이시와 앙드레는 동굴 안에 인공 터널을 발견하고 그 터널을 따라가니 연구시설 같아 보이는 횡단보도가 나온다. 더 조사하기로 하고 둘이 갈라져 트레이시는 전기 차단기를 발견한다. 스위치를 켜고 시설 안으로 들어간다. 내부에는 지하 발전소가 있었고 갑자기 뒤쪽 문이 닫히며 건설 차량을 탄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공격한다. 그녀는 몸을 숨기며 공격을 피한다. 공격자가 앙드레일 거라 생각하면서 소란을 듣고 뚱보와 닌기 현장으로 달려온다. 한편 앙드레는 총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가고 트레이시는 공격자를 막으며 그를 향해 총을 쏘는데 성공한다. 둘은 서로 자신이 상대방인 줄 알고 싸운다. 서로 공격하다가 닌기 딱 맞춰 나타나 싸움을 말린다. 그는 손에 든 음식을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싸움을 멈추게 한다. 두 사람이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음식은 버려질 거라고 음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둘은 싸움을 멈추고 논쟁도 그친다.
한편 진은 이시가키가 깨어나길 기다리며 상대가 너무 배고파하자 마지막 사과를 건네며 자신보다 그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사과 반을 먹고 나머지는 이시가키를 위해 남겨둔다. 이를 본 진은 감동하며 저 친구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는 불교 신자인 할아버지한테서 남에게 친절하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곧 링과 다른 이들이 음식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다. 그들은 아직 의식이 없는 이시가키에게 음식을 주고 링은 진에게 점점 좀비 원숭이로 변해가는 장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급성 말라리아에 걸린 것 같은 교수님도 언급한다. 모두가 장과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에 휩싸인다. 링은 교수부터 치료하자고 제안하지만 진은 그와 안드레와 함께 환자 둘 다 돕기로 결정한다. 셋은 환자들이 있던 동굴로 향하지만 환자들이 없어진 걸 발견하고 안드레가 나눠서 수색하자고 제안한다. 잠시 후 장이 두고 간 칼을 발견하고 링은 환자들이 연구시설로 옮겨진 것 같다고 의심한다. 그래서 다시 모여 함께 그곳으로 가기로 한다. 동굴에서 트레이시 경관이 총을 보며 고민하는 듯하고 링은 그룹에 환자들이 사라졌다고 알린다. 곧 이시가키가 깨어난다. 진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설명하고 맥박을 확인한다. 그는 도와준 것에 대해 보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진은 그냥 팀워크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그는 링의 행동이 달라진 걸 알아차리고 성공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는 지금 상황에선 일행은 첨단 시설에 이런 시설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시가키는 운송을 위해 항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위험해서 찾을 수 없다. 대신 연구소를 먼저 탐색하기로 한다. 내부에서 죽은 연구원과 슈퍼컴퓨터를 발견하고 그는 해킹해 제한된 정보를 얻는다. 그는 팀의 임무를 나누어 트레이시, 진, 패티에게 생화학 구역 수색을 맡긴다. 그곳에서 원숭이들이 컨테이너에 갇혀 있고 해독제를 발견한다. 하지만 패티는 겁먹고 밖에서 기다린다. 한편 링, 진행, 안드레는 다른 구역을 탐색하며 우주복과 군사 신분증을 발견한다. 계속 수색하며 정부가 위험한 불멸 연구에 관여했을까 걱정한다. 다른 인물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 증세를 느끼고 수년 전 농구 경기에서 통제력을 잃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한다. 이시가키의 지시에 따라 식당으로 표시된 다른 구역으로 향한다. 한편 진팀은 해독제를 들고 돌아오고 링의 그룹은 식당에 앉아 갑자기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해골들을 발견한다. 안드레가 시신을 조사하고 다른 시신보다 오래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링은 죽은 남자의 주머니에서 카드를 찾고 그는 연구시설 감독관 야수임을 알게 된다. 카드를 이용해 다른 문을 열고 그의 주머니에서 수첩을 발견한다. 하지만 페이지는 모두 없어져 있다.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고 안드레가 확인하러 가고 링은 책을 펼치고 마지막 페이지에 한편 진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기둥 뒤에서 누군가 그들을 트레이시는 진에게 이 세계에선 강자만이 존재하고 기둥 뒤에 숨어있던 인물이 팀에게 수류탄을 던진다. 트레이시와 동료들은 폭발을 피하려고 몸을 엎드린다. 트레이시는 진과 뚱보를 계단 아래 숨기고 누군가가 그들을 죽이려 한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공격 배후에 안드레가 있다고 의심하지만 트레이시는 탈출구문을 보여주며 자신이 엄호하는 동안 출입카드가 있는 뚱보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달리기 시작하지만 화살이 목을 맞힌다. 그는 계속 문까지 가서 문을 열어 다른 이들이 통과하게 한다. 여자들이 탈출하는 동안 또 다른 수류탄이 던져져 진이 그를 위해 울지만 트레이시가 끌어당겨 계속 움직이게 한다. 그들은 다른 방에 숨지만 수상한 남자가 계속 쫓아온다. 두 사람은 화장실에 숨는데 독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하고 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밖에서 잠겨 있다. 가스를 견디지 못하고 두 사람은 기절한다. 그리고 수상한 인물이 나타나 그들을 데려간다. 한편 뚱보와 다른 남자는 통제실에 도착해
이시가키에게 상황을 묻는다. 이시가키는 공격 배우가 안드레임을 밝히고 기절한 여자들을 트롤리에 태우고 데려가고 있다. 이시가키는 안드레가 잡히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고 믿으며 모니터를 통해 그가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본다. 닝은 공격 전에 먼저 안드레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결정한다. 그는 숫자가 적힌 노트북을 이시가키에게 주고 이시가키는 그 숫자가 슈퍼컴퓨터 비밀번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숫자를 입력해 이전에 잠겨있던 구역을 해제한다. 갑자기 바닥에서 스캐너가 올라오고 2단계 인증을 위한 손 스캔을 요구한다. 감독관의 손바닥 지문이 있어야 접근이 허용되고 지문을 스캔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폭한다. 다른 남자가 당황하지만 닝이 계획을 제시한다. 닝은 그에게 식당으로 달려가 감독관 시신을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일반인은 그 거리를 10분 걸리지만 그는 운동선수라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달리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닝과 이시가키의 격려로 그는 계속 전진한다. 식당에서 힘들어하지만 결국 감독관 시신을 들어 올리고 통제실을 향해 달린다. 그곳에서 안드레가 길을 막고 있지만 멈추지 않고 가까스로 손을 스캐너에 대는데 성공한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플레이어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